안녕하십니까. 중국 경제와 투자의 데이터베이스 상하이 클래스입니다. 오늘은 2024년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전무는 작년보다 300자 정도가 줄어서 4,400여 자인데 언제나 들어있던 경제 성장, 완전 고용, 물가 안정, 국채 수지 균형 목표 등등은 그대로인데 처음으로 내수 관련한 것이 많이 들어갔고 특히나 주민소득 증가 촉진 이런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의 변화는 중국의 거시경제 구조 변화에 부응하는 것이고 내년 통화 및 재정정책에서 소비 촉진을 위한 도구들을 보다 구체화할 것이라는 예상을 낳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적자율의 인상, 또 지급 준비율의 인하 및 금리의 인하 이것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재정적자율의 인상 같은 표현은 2025년 이후에 처음이고 경제공작회의의 통문에 전체 전문에 지준율 인하 또 금리 인하 이런 것을 직접 언급한 것도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내수, 개방, 위험, 고용 이런 단어들의 빈도가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내수를 보시면 작년 재작년보다 월등히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취업도 상당히 중시를 하고 있습니다. 개방도 계속하겠다. 이거는 미국은 닫는데 우리는 열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중요한 두 개의 회의의 정책 기조는 키워드로 딱 요약을 하면 네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확대, 방어, 보장, 그리고 인하입니다. 첫 번째 확대, 뭘 확대합니까? 내수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확대를 노력한다. 이 정도 표현이었는데 금년에는 전방위적 확대로 그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큰 방향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재정정책의 확대와 관련해서는 이게 재정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재정 적자율의 확대인데 이거는 일반 공공예산의 적자율을 규정된 3%에서 4% 내지 4.5%까지 올릴 가능성이 제기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원래 목표는 3%였지만 실제로는 3.8%로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최소 4%에서 4.5%까지도 재정적자율을 허용을 할 것 같다. 물론 모든 것은 내년에 양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초장기 특별국채의 발행을 확대를 한다인데 금년에 2조 위안을 했었으니까 내년에는 최소한 2조에서 3조 위안 정도의 특별국채가 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정부의 특별채권의 사용 범위도 확대가 돼서 다양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전향채라 그러잖아요. 사용 목표 자체가 딱 하나로 딱 정해져 있었는데 과거에는 이제는 좀 사용 범위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유연성을 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수 확대를 위해서는 중국은 수년 전부터 쌍순환이다 또 국내 통일 대시장이다 이런 표현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코로나 이후에 지난 3, 4년 동안에 오히려 중국의 수출 관련된 해외 시장에서 중국의 물건의 어떤 지위는 훨씬 더 견고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트럼프의 관세가 나오면서 수출에 일정한 타격은 있을 것이며 그러므로 인해서 내수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방법은 국가가 초장기 국채를 발행을 하고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 승수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경제 규모를 그렇게 해서 늘리는 이 승수 효과라는 게 여기 보시는 대로 보조금 부티에라는 걸 15% 하게 되면은 승수 효과는 6.6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렛대를 일으켜서 경제 규모를 늘리겠다. 이것이 이구환신인데 이구환신 정책은 올해 하고 앞으로 향후 수년간은 상당히 정책적으로 중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달에 3천억 위안의 초장기 특별 국채를 가지고 가전하고 자동차 등의 이구환신을 했었고 거기에 참여했던 기업들은 지난 3분기의 실적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게 이제 레버리지 정책의 대표적인 어떤 사례일 텐데요.
내년에도 이 정책이 더욱 확대 추진되고 또 적용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되면 당연히 금액은 3천억에서 5천억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효과도 더 커질 겁니다. 아마도 그 대상이 금년처럼 뭐 가전제품이라든가 자동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구라든가 통신기기, 외식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방어입니다. 이거는 위험의 방지입니다. 국내의 위험은 잘 아시는 대로 부동산과 지방정부 부채입니다. 집값이 계속 하락한다 그러면 소비 자극을 위한 앞에서의 노력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내수로의 전환도 어렵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경제는 폭망할 수도 있습니다. 집값 안정이 되어야지 가계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짓담한 아파트는 지어주도록 보장을 해줘야 되고 완공이 되도록 기존 주택의 정부가 수매가를 정해서 매입을 해서 임대주택으로 돌리는 그런 수저라고 하는 이런 정책이 가속화되고 또 개발상의 현금 흐름이 개선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동산 안정기금을 설립해야 된다. 뭐 이런 학자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아마 녹록치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방정부 부채 위험은 지난 11월 8일 날 전인대에서 확정한 12조 위원의 부채 해결 방안이 있었죠. 단기 고금리 이자의 그런 빚을 장기 저금리로 바꿔줘서 그 전체적으로 14.3조 위원의 음성 채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것이었죠.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 내년에는 해결이 되기 시작할 텐데 그렇게 되면 지방정부가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그러면 줄어드는 장기 저리로 돌린 그런 줄어든 이자 비용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정부기관의 운용을 한다든가 민생보장에 조금 더 쓴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지방정부가 지금까지 미뤄온 기업에 대한 외상값을 갚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도 살아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보장입니다. 내수 확대는 말로 되는 게 아니고 소비 능력을 올려줘야 되는데 이게 수입을 늘려줘야지 즉 돈 주머니를 좀 두텁게 해줘야지 되고 또 먹거리나 노후 생활이라든가 육아 등의 부담을 좀 덜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자산에 대한 보호, 뭐 안정감 이런 걸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게 부동산과 증시입니다. 이 두 가지는 국민의 지갑을 열게 하는 핵심적인 자산으로서 여기에는 장기 자금의 지속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한데 중국의 사회보장기금, 기초연금, 보험자금 이런 것들은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이 여전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고하겠다는 것이었고요. 또 세금의 절반, GDP의 60%또 취업의 거의 80%를 책임지고 있는 민영기업을 그들의 안전을 또 안정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곧 고용과 임금을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민영기업 촉진법이라는 것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인하인데요. 뭘 인하해 주나요? 경제활동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것들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경제활동에 동기를 부여해주고 동력을 주입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통화정책에서는 지준과 금리를 인하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것도 적시에 해라. 이것이 이제 이번에 정책에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건전하게 또는 안정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썼었는데 이번에는 적절한 완화 이 표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2010년 이후에 14년 만에 등장한 통화정책의 큰 변화입니다. 이 적절한 완화의 적절한이라는 표현은 제가 판단할 때는 적극적인 금리 인하의 중국식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외 이코노미스트들의 10수명한테 물었을 때 설문조사를 했는데 내년에는 최대 0.4% 40bp 정도는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다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인하를 보는 학자들이나 이코노미스트들은 50bp를 예상하기도 합니다. 중국은
통제가 불가능한,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한 외부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국내의 확실한 것들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활용 가능한 모든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트럼프의 외부 위험과 또 부동산 등 내부 위험을 방어해야 한다. 그 두 번째 키워드였고요. 동시에 가계와 민영기업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여러 가지를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게 세 번째 키워드였고요. 부담을 덜어서 자금과 동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모든 것들을 내려줘야 된다. 인하해줘야 된다. 이렇게 네 가지가 이번 그 정책의 방향에 다들 녹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행 계획은 내년에 나올 것 같고요. 구체적인 수치도 내년에 주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내용이라든가 방향의 중요성에 비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주가에는 바로 방향이 되질 않고 있는 것은 기대만큼 수치나 또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았던 것도 있지만 연말 외국인 자금도 빠지고 또 국내의 자금들도 고가 평가철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벌어놓은 돈에 대한 그런 그 KPI 때문에라도 추가로 매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소극적인 스탠스를 보이면서 연말 또는 연초까지는 이대로 지나가는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 10년 동안에 경제공작회의 전후에 시장의 움직임을 돌아보면 10번 중에 7번은 회의를 기준으로 해서 10번 중에 7번 정도는 30일 내에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이게 CSR 300 지수의 변화인데요. 이것은 좀 참고할 만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경제적으로 또는 지정학적으로 기술적인 그런 변화의 이런 세 가지 사이클이 같이 겹쳐가지고 오는 그런 퍼펙트 스톰의 한 해인데 중국 정부는 경제와 민생의 정책으로 올인을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들은 지난 일주일간에 연간 가장 중요한 회의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두 가지 회의에서 냉철한 지난 1년간의 경제에 대한 현황 분석과 평가 그리고 재정 통화 정책의 내년도 전략, 정책 등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정책 기조는 물론 지난 20차 삼중전회라든가 9월 26일의 중앙정치국회의 그리고 그 뒤에 이어졌던 부서별의 개별회의 그리고 이번 두 회의까지 이어지면서 연속성을 가지고 더 촘촘하게 내년을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성장의 속도도 그리고 경제 구조의 개선도 둘 다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정하고 내년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들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일주일 내내 외교면에서 나온 뉴스는 어떤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였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한국의 경제와 관련된 내용은 단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오늘의 항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